안녕하십니까. 일반화약학 제5장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었고 혼합화약류 중에 질산염 혼합화약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혼합화약류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그 배우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조금 다시 되새겨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4장 배웠었죠. 그래서 화약류의 정의, 화약류의 분류까지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었던 이제 그 화약의 역사, 연소 이론, 뭐 폭갱 이론 다 합쳐갖고 리뷰 조금 했었고, 화약류의 분류에는 4가지 분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조성에 의한 분류, 성능에 의한 분류, 용도에 의한 분류, 법규에 의한 분류라고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제 공학적 베이스로 나누기 때문에 조성에 의한 분류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 용도나 아니면 성능에 의한 분류는 이제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얘기했었고, 법규에 의한 분류는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총포, 도검, 화약류 등에 관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화약법에 의해서 나눈다고 얘기했어요. 법규에 대한 것들도 조금 자세히 봐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조성에 의한 분류는 혼합화약류인데, 혼합화약류 얘기했을 때 우리가 2가지 이상의 물질을 섞어갖고 폭발성 물질을 만드는 게 우리가 혼합화약류, 그 다음 화합화약류는 단일 물질로 쓴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제 혼합화약류 할 때 질산염 혼합화약류는 질산염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화약류를 얘기합니다. 근데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화약류를 우리가 주요 기제로 사용하는 화약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질산염 혼합화약류인데, 질산염 혼합화약류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질산염 혼합화약류를 아마 2시간에 걸쳐갖고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약류의 학문적 분류는 4가지가 있다고 미리 그 전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 조성에 의한 화약류는 혼합화약류, 화합화약류로 얘기를 했었고, 성능에 의한 분류는 완성화약류, 맹성화약류라고 했고, 이게 성능에 의한 분류가 법규에 의한 분류랑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완성화약류는 폭연 현상을 사용하는 화약류, 그래서 연소 속도가 완만한 것들을 얘기를 한다 그랬고, 맹성화약류는 그 폭갱 현상을 사용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작약을 얘기를 한다죠. 그러니까 완성화약류는 장약, 맹성화약류는 작약 얘기를 했었고, 맹성화약류가 결국은 폭약이랑 똑같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폭약과 파괴약과 맹성화약류가 똑같다고 했었고, 용도에 의한 분류는 추진약, 파괴약, 점화전폭약, 화공품 등을 얘기를 했었고, 요 화공품은 법규에 의한 화공품이랑 똑같았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는 조성에 의한 분류를 쓴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죠. 자, 혼합화약류의 정의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전 시간에서도 배웠듯이 원래 혼합화약류는 흑색화약을 혼합화약류라고 얘기를 했었고, 폭발성 물질이 아닌 화약 그 물질들을 혼합을 했을 때 폭발성을 갖는 것들을 혼합화약류라고 했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냥 단순히 폭발성이건 폭발성이지 않건 간에 2가지 이상의 물질을 섞어갖고 새로운 성능의 폭약을 만드는 것을 혼합화약류라고 했어요. 그래서 폭발성 물질을 갖지 않은 물질들을 사용해서 화약류를 만드는 게 이제 흑색화약 또는 뭐가 있을까요? 흑색화약 말고 뭐 액체폭약 중에, 액체폭약? 아니죠. 액체폭약이 아니고 암포도 마찬가지죠. 암포도 사실은 지금 와서는 3차 폭약으로 하기도 하지만, 질산암모늄이랑 우리가 그 경유를 섞잖아요. 그 전에 이제 아크레마이트라고 해서
질산 암모늄이랑 또는 뭐 그 흑연을 20% 정도 섞었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무조건 두 가지 이상만 섞으면은 혼합 화약류가 된다는데, 그 대표적인 게 컴포지션 B예요. 컴포지션 B는 RDX 플러스 이제 TNT인데, RDX는 그냥 단일 화합 화약류고, TNT도 단일 화합 화약류인데, 요 두 개가 합쳐져 갖고 뭐 새로운 성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컴포지션 B고, 요게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자, 화합 화약류는 단일 물질이 폭발성을 갖는 물질들이라고 그랬고, 얘는 화학자들이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이제 이 표인데, 이거는 다 외우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를 다 외워야지 아마 그 화약류 관리기사나 제조기사 또는 군무원 시험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 화약학이 이제 암기 과목이라고 종종 얘기하는 것들이 이것들을 다 얘기를 해서 그래요. 잠시만요. 조금 덥네요. 그래서 선풍기를 좀 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질산 에스테르 화합류, 니트로 화합류, 니트로 아민 화약류는 반드시 외워야 되고, 요 혼합 산화성 고체 혼합 화약류도 다 외워야 됩니다. 다이너마이트도 그렇고, 무연 화약류도 그렇고. 시험 문제 좀 안 나오는 것들이 액체 산소 포항류가 좀 안 나오고, 요 뒤에 거 그 밖의 화약류가 좀 안 나오긴 하는데, 여기는 기폭약으로 따로 나오고요.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자, 혼합 화약류의 일반적인 특징과 화합 화약류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혼합 화약류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섞는 건데,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자연분해 성질이 없어요.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물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학적으로도 안정하고요. 그런데 화합 화약류는 자연분해 성질이 있고 흡수성이 없어요.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는 거죠. 화학적으로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게 딱 그 건건이마다 다 들어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혼합 화약류가 화합 화약류 두 가지를 갖고 의도적으로 섞어갖고 새로운 화약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걔네들이 물리적으로 혼합을 했을 때 혼합 화약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RDX 플러스 TNT라고도 얘기했었고, 뭐 무연 화약류 중에 뭐 니트로셀룰로스 플러스 니트로글리세린 이 두 가지를 섞어도 더블 베이스드 화약이 될 텐데, 얘네들이 화합 화약류에 갖고 있는 성질들이 두 개를 기계적으로 혼합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냥 일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이런 성질이 있다. 왜냐하면 혼합 화약류는 대부분의 화약류들이 산소 공급제를 주요 기제로 쓰기 때문에 흡수성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고, 화합 화약류는 화학적으로 합성을 하기 때문에 연력학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예요. 그래야지 불안한 상태니까 이제 에너지를 조금만 주더라도 얘네가 그러니까 안정화 상태로 가기 위해서 열량과 이제 에너지를 많이 내놓겠죠. 그래서 화학적으로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연분해 성질이 있다는 건 에스테르 계열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우선 질산염 혼합 화약류를 배울 텐데, 우리가 질산염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 염자를 빼면은 질산이잖아요. 그래서 질산에 H의 수소 이온 대신에 금속 또는 양이온으로 치환된 형태의 것들을 다 질산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KNO3, NaNO3, NH4NO3, CaNO3, CaNO3의 두 개, 뭐 이렇게 있는데, 공통적인 게 NO3는 다 있어요. 그런데 질산의 H가 뭐 칼륨, 나트륨, 아민, 뭐 또는 뭐 칼슘이 될 수도 있고 리튬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마그네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H가 떨어져 나가고 다른 금속 이온이나 아니면 양이온 상태로 치환된 모든 것들을 염이라고 얘기합니다. 염. 그래서 질산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질산염의 이제 대표적인 화약들이 이제 화약들을 나열을 할 건데, 그 화약들 중에서 화약의 특성들을 볼 거예요. 질산염의 가장 대표적인 화약은 흑색 화약이에요. 흑색 화약은 화약의 역사에서도 배웠듯이 최초의 화약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상 최초의 화약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화약의 정의는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이 함께 섞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화약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하면 흑색 화약이 최초의 화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유연 화약은 뭐냐면 연기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연 화약,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무연 화약인데,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조총이죠. 조총 막 보면은 조총에다가 우리가 그 구멍에다 이제 흑색 화약 넣고 이제 탄을 넣고 이제 다지잖아요. 땅 쏘면은 연기가 많이 흘러요. 그래서 유연 화약이라고 하는 거는 연기가 발생한다는 화약이고, 지금은 도화선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원래 흑색 화약이 제일 초반에 만들어졌을 때는 발사용이나 암석 발파용에도 썼었어요. 그러니까 발사용이라는 거는 결국은 총알을 날리기 위해서 썼던 거니까 우리가 조총에 썼던 얘기고, 또는 뭐 무형 총경이나 우리나라 총에서 뭐 신기전 이런 데에서도 많이 사용했었죠. 자, 그리고 무슨 총통 뭐 이런 것들에 많이 사용했었죠. 암석 발파용에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용으로 사용이 됐었고요. 현재는 무연화약이 발명되고 나서 도화선용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거의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영화 제작이나 불꽃놀이 정도에만 사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산업용 공업 현장에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도화선의 심약으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심약은 가운데 들어가는 화약이에요. 그래서 도화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비포드 도화선을 우리가 그 화약의 역사에서 배웠듯이 화약 도화선을 만들기 위해서 안에다가 넣는 화약을 심약이라고 하는데, 심약으로도 화약이 사용이 되고, 표준 조성 비율은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 KNO3 탄소 황이 75대 15대 10이에요. 그런데 이게 표준 조성 비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흑색 화약이 뭐 좋은 거일 수 있고 얘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얘를 대충 섞어도 화약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얘가 1대 1대 1로 섞여갖고 33대 33대 33%로 그냥 섞었다, 1대 1대 1로 섞었다, 그래도 화약이 돼요. 그래도 화약이 되는데, 지금 표준 조성비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때가 가장 성능이 좋아요. 그러니까 발열량도 많고 가스 발생량도 많고 이런 게 표준 조성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요때의 성능으로 가진 게 좀 있고, 발파약이나 암석 발파용이나 아니면 총알 발사용에서는 요 조성 비율이 조금씩 달라져요. 제조 공정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세 개를 각각을 분쇄를 하고, 걔를 이렇게 분쇄를 한다는 게 이렇게 절구, 막자사발이죠. 막자사발 같은 데서 분쇄를 한 다음에 혼합을 하고, 얘를 분쇄를 하고 체질을 한 다음에 건조시켜서 혼합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공정이고요. 산업용 공정은 뒤에 또 나와요. 자, 일반적인 특징 계속 나오는데, 이 흑색 화약은 슬레이트색이에요. 그러니까 슬레이트색이라는 게 약간 무슨 색이냐면 약간 회색빛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나요? 지금은 안 보이는데, 제가 갖고 있는 물건이 없네요. 요 정도 되겠, 어쨌든 회색빛입니다. 슬레이트색이라는 게, 이 글자색 정도의 그 슬레이트색이고요.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를 하긴 해요. 완전히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흡수를 하긴 하는데, 또 잘 관리하면 또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용어랑 밑에 있는 용어가 조금 상반되는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옛날에 조선시대에
조선시대에도 화약을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장을 했었어요. 저장을 했었고, 그래서 공기 중에 흡수를 하긴 하는데 얘를 표면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표면 처리죠. 그러니까 화약을 만들고 나서 이 바깥에 표면 처리를 잘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분쇄를 할 때 잘 하면은 흡수를 방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학적으로 안정성이 커서 습기만 피하면 장기 저장이 가능하고, 발화점이 있는데 입상과 분상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입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잎사귀 형태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손바닥 모양처럼 화약을 짜부러뜨려 놓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 분상은 가루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루 상태냐 입상이냐인데 용도가 달라요. 입상일 때랑 분상일 때랑. 어쨌든 발화점은 한 260도에서 270도 사이고, 연소열은 700칼로리 퍼 킬로그램이고, 생성가스는 265 리터 퍼 킬로그램이에요. 생성가스가 뭐 상대적인 비교인데 니트로글리세린 이런 거에 비하면 택도 없이 작아요. 왜냐하면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경우 715 리터 퍼 킬로그램이잖아요. 그리고 연소열 같은 경우는 니트로글리세린이 조금 더 니트로글리세린이 얼마였죠?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요 정도 나옵니다. 중요한 점은 요거 밑줄 그으시고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요거 밑에 거 두 번째가 많이 나오고요. 점화하면 연소 한다고 돼 있고, 다량일 땐 폭연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흑색 화약은 그냥 그 옛날에 전쟁 영화에서 보면은 뭐였죠?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정현 나오는 영화가 있었는데 저거였나요? 저거 뭐지? 이순신 나온 거? 불멸의 이순신인가? 거기에 나오면 뭐 이렇게 화약을 그 통과 제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오크통에다 넣은 다음에 화약을 이렇게 쭉쭉쭉 뿌린 다음에 불 붙이는 거, 칙 하고 가는 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연소고, 다량일 때는 폭연해요. 그러니까 연소 속도가 물질의 양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근데 흑색 화약은 폭괭까지는 못 가요. 연소 속도가 한 300m per sec 이상 넘어가서 뭐 2000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소는 수 센티미터 per sec 또는 수 밀리미터 per sec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폭발 반응 생성물은 고체 및 기체가 약 50대 50인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화약을 조총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 화약을 이렇게 넣는 거죠.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총알 그 탄이죠. 동그란 탄 넣고 위에서 다짐질하죠. 이렇게 다짐질하고 빵 쏘고 나면은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젤을 털어요. 이게 흑색 화약의 좀 단점이긴 해요. 왜냐면은 흑색 화약이 생성가스도 좀 있고 연소율도 좀 괜찮은데, 물론 뭐 사용하는 것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회분이 되게 많아요. 회분. 여기서 말하는 회분이라는 것은 생성물이 그 폭발 반응 생성물이 고체인 게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재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자, 원료의 특징인데 우리가 탄소, 황, 그 다음에 초석을 쓴다 그랬는데, 탄소 자체는 10년 정도의 연한 목재로 만든 것을 사용을 하고 있고, 탄화, 즉 셀룰로스 애들을 이제 자르는 거죠. 그래서 숯을 만들 때 또는 목탄을 만들 때 온도가 350도에서 400도가 적당하고, 탄화 시간은 수렵용인 경우는 10시간, 군용인 경우에는 6시간, 폭파용인 경우는 14시간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 흑색 화약 하나를 갖고 발사약이나 도화선이나 아니면 폭파약으로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걔네들을 만들 때에 경험적으로 수술 탄화하는 시간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황 같은 경우는 순수한 것을 막대 모양으로 만들어서 분쇄해서 사용했습니다. 한편 생각해보면은 숯은 우리나라에서도 만들 수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근데 황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황은 우리나라에서 활화산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조공으로 받아들였던 거를 썼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양이 너무 많아갖고 약재 치료로 처음에 사용받았다가 일본이랑 교역을 하면서 너무 많은 황을 갖고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물을 흡수하면 수분을 흡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염화물이라는 것은 소금이에요. 소금. 그래서 탄소나 아니면 황 같은 것들이 소금을 함유하면은 수분을 흡수해갖고 화약의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염분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요. 폭발 반응식이 있습니다. 폭발 반응식이 있는데 세 개가 합쳐져갖고 K2S와 CO2, N2가 돼갖고 요 두 개가 가스로서 발생이 되고 있고 열량이 됩니다. 자, 요 반응식은 조금 일반 화약학에서는 요거를 외우라고는 쓰진 않고요. 요 물질을 주고 이게 무슨 화약이냐 라는 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고요. 위험물 산업기사에서는 이게 쓰라는 것 요거 자체를 주고 요 뒤에 걸 쓰라는 게 시험 문제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조성별의 분리인데, 우리가 아까 표준 조성이 75대 15대 10이었잖아요. 그게 엽총용 화약의 표준 조성물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착화 연소 범위 보면은 이렇게 연소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33대 33대 33 그래도 불이 붙어요. 근데 가스 발생량이나 회분 발생량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최대 압력의 조성은 요거, 그러니까 엽총용 화약이랑 좀 똑같죠? 근데 만약에 흑색 화약을 광산용으로 쓴다 그러면은 KNO3를 좀 줄이고 황이랑 탄소를 좀 높여갖고 발열량이랑 가스량을 좀 확대시킵니다. 그리고 도화선은 더 줄여요. 그래서 도화선 같은 경우는 옛날에 공업 내관에도 쓰였었기 때문에 가스 발생량보다 어떤 도화선에서 생기는 불꽃의 세기가 더 세야 되기 때문에 탄소랑 황이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표준이라고 얘기한 거는 엽총용 화약이라는 거를 기억해 두셔야 되고, 엽총용 화약이 왜 표준 조성 화약이냐, 최대 압력을 형성해야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요 PPT에는 없는데 황은 그러니까 탄소와 황과 KNO3인데, KNO3 초석은 산화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탄소는 가스 발생을 위해서 써요. 근데 황은 점화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황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상은 엽총용 화약이고 연화용, 그러니까 불꽃놀이용 화약이고, 분상은 도화선 실명이나 군용 화약입니다. 그 다음에 구상, 동그랗게 만든다는 거죠. 얘는 석재 최초용이고, 편형은 무연 화약이 발명되기까지의 발사약으로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엽총용 화약으로 썼으니까 당연히 입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파리 같이 생긴 상을 엽총용이고 최대 압력 조성을 형성을 한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흑색 화약의 제조 공정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흑색 화약의 제조 공정은 공업용으로 쓰는 흑색 화약의 제조 공정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제조 공정이 한번 나오고 지금 다시 제조 공정이 한번 나오는데, 앞에 있는 건 그냥 일반적인 제조 공정이고, 얘는 지금 여기 있는 제조 공정은 공업용으로 나온 제조 공정이에요. 그러면은 제조 공정을 볼 때 우선 황과 목탄을 먼저 섞습니다. 그러니까 산소 공급제를 넣히지 않은 상태에서 두 개를 넣고 혼합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산소 공급제를 넣고 다시 혼합을 해요. 이 상태에서 구상으로 조립하면은 구상화약이 되고, 여기다 다시 사분 넣고 암마 넣고 파세 넣고 수압 넣고 조립한 다음에 건조하면 입상화약, 건조 광택을 하면 엽총용 화약이에요. 엽용 화약이 아니라 엽총용 화약인데,
자, 그런데 요거를 다 외우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을게요. 여기서 중요한 가지 몇 가지만 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가 중요해요. 제3미호나.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는 뭐가 나오냐면 흑색 화양의 산업용 제조 공정에서 제일 위험한 공정은 어느 것인가? 그러면은 제3미온하고 세 가지 물질을 다 섞은 것들을 얘기를 해요. 세 가지 물질을 다 섞은 다음에 미혼화라고 하니까 잘게 부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그 막자사발로 가는 거죠. 근데 막자사발로 하면은 부딪히면은 마찰이 일어나니까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죽으로 내장된 목재 혼합 용기에서 목구, 즉 나무로 된 나무 막대기로 되어 있는 봉을 써갖고 이렇게 잘게 가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좀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뭐 사분, 안마, 파쇄, 수압, 조립이 있는데 건조광택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건조광택이 그 화약을 이제 그 밴들밴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밴들밴들하게 왜 만드느냐? 이게 표면적이 뾰족뾰족뾰족 하면은 밖에 있는 수분들이 많이 침투할 수 있어요. 근데 밴들밴들하면 수분이 침투를 못하기 때문에 건조광택을 하는데, 여기서 표면을 매끄러워지게 하도록 해서 수분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게 건조광택용입니다. 그래서 건조해서 수분을 1% 이하로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볼게 안마 과정. 이 안마 과정이 뭐냐면 저희 책에는 없는데, 약간 그 콘크리트가 아니라 뭐지? 그 도로 위에서 도로죠. 아스팔트 도로 깔다 보면은 이렇게 롤러 같이 돌아가는 그 기계들이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웬만하면 그림을 그리기 싫은데, 원형 통에다가 화약을 놓고 얘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밑으로 가면서 화약이 이 원통 그 롤러에 위에서 짜부라지겠죠. 그 압축될 거 아니에요. 그 압축되는 거를 우리가 안마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마 과정은 왜 쓰이느냐? 이 부피를 줄여서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도를 높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는 가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가비중을 높이는 거는 우리가 폭발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앞에서 폭발의 개념이랑 연소 이론에서 봤듯이 화약은 폭발 압력이 밀도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그 수식이. 그래서 가비중을 높이는 과정이 안마 과정이다. 그래서 흑색 화약에서는 기억해야 되는 게 뭐 최초의 화약이고, 그 다음에 뭐 조성 75대 15대 10, 그래서 KNO3 탄소 황이 75대 15대 10이고, 그 다음에 제조 공정에서는 제일 위험한 공정 제3미온화, 그 다음에 건조광택 기능, 수분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안마 기능. 왜 하냐? 가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왜?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라고 하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질산암모늄 폭약입니다. 우리가 질산암모늄 폭약의 가장 대표적인 게 초암 폭약이고, 우리가 흑색 화약의 역사에서 배웠을 때처럼 우리가 초암 폭약, 그 다음에 슬러리 폭약, 그 다음에 에멀전 폭약, 그 외에 초암 폭약의 사건들도 있었죠. 그래서 레바논 사건,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나요? 뭐 텍사스 폭발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질산암모늄 자체는 3차 폭약으로 분류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뭐 분류를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 책에는 이제 분류를 했고요. 3차 폭약으로.
공업용 폭약의 이제 주 성분이 되겠고요. 그쵸? 그래서 에멀전 폭약이든 슬러리 폭약이든 암포 폭약이든 질산암모늄 폭약이 주 기재로 되어 있고요. 질산암모늄 자체는 물에 잘 녹아요. 흡수성이 강하고 흡습하면서 스스로 용해돼서 액체로 변하기도 합니다. 질산암모늄은 이래서 그 레바논 사건도 그렇지만 화약 자체가 이제 질산암모늄을 비료로 원래 쓰여요. 비료로 쓰이는데 화약을 이렇게 쌓아 놓으면은 얘가 밖에 중에 있는 공기를 흡수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건조가 돼요. 그럼 말라요. 다시 흡수해요. 다시 말라요. 다시 흡수해요. 다시 말라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은 얘가 딱딱해져요. 얘네를 고화라고 얘기하거든요. 고화 또는 케이킹, 뭐 고화 또는 케이킹 현상 뭐 이렇게 되는데, 고화가 되면은 뭐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내용이에요. 뒤에 또 안정도 시험할 때 다시 나오겠지만, 어쨌든 딱딱해지면서 그러니까 딱딱해지는 게 물을 흡수하면서 용액이 됐다가 다시 고체로 됐다,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고, 딱딱하면은 폭발 감도가 되게 떨어져요. 자, 분해 방식은 온도마다 달라요. 그래서 100도씨 부근, 200도씨 부근, 300도씨 이상에서 분해 폭발 반응식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질산암모늄 자체는 얘 자체가 처음에 어떻게 에너지를 주느냐, 점화 에너지를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이 반응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질산암모늄을 주고 100도씨를 쭉 가하는 거랑 100도씨를 넘어가고 200도씨로 확 가하는 거랑 아니면 300도씨로 확 가하는 거랑은 폭발 반응식이 달라지는데, 중요한 거는 100도씨와 200도씨 부근에서는 산소 발생이 없어요. 산소 발생. 근데 300도씨 이상에서 분해 폭발 반응식은 산소를 발생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화약류에서 화약이 정의가 되려면 물질 안에 산소 공급제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질산암모늄이 화약으로 사용이 되려고 하면은 무조건 300도씨 이상의 폭발 반응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산소가 나타나고, 산소가 나타나면서 이 산소가 가연물이랑 혼합이 되면서 가스를 더 많이 생성이 되겠죠. 얘 자체도 가스가 생성이 되지만요. 왜냐면은 물이랑 질소가 생성이 되잖아요. 여기서 물이 뭐 액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기체 상태의 수증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수증기 상태의 가스를 얘기를 합니다. 200도씨 부근도 가스를 발생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데 산소 발생이 없기 때문에 요거 자체만으로 산소 공급제의 역할을 한다고는 할 수 없겠죠. 100도씨도 마찬가지고요. 자, 질산암모늄 폭약은 질산암모늄을 기제라는 게 이제 주요 성분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질산암모늄을 주요 성분으로 하면서 가연물을 혼합을 한 폭약이 있고, 예로서 암포와 아마톨 또는 뭐가 있나요? 아마톨 말고 뭐 뒤에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암포랑 아마톨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산암모늄과 합쳐갖고 DNN 다이나이트로톨루엔이랑 TNT 트리니트로톨루엔, NG 니트로글리세린 등의 폭약들과 배합하여 만드는데, 얘네들 DNN, TNT, NG 얘네들은 다 외울 수는 없는데, 얘네들은 예감제이면서 가연제이면서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자체는, 요 세 개 자체는 화합화약류인데 질산암모늄을 많이 쓰고 얘네들을 조금 쓰게 되면은 얘네가 화합화약류지만 두 개를 섞어갖고 혼합화약류가 된다는 거. 자, 일반적인 특징은 흡습한 폭약은 굳어지기 쉽다고 아까 얘기를 했고, 그래서 폭발 감도가 저하한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얘네를 방지하기 위해서 목분, 그러니까 톱밥이죠. 톱밥을 섞어갖고 이렇게 섞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화 방지제로 목분을 현상을 하는데,
옛날에 아크레마이트도 그렇게 했죠. 목분이랑 뭐 수술 섞어갖고 그렇게 사용도 했었죠. 80대 20으로. 성능 기준은 불폭 감도가 25cm 이상이고요. 25cm라는 얘기는 위에서 25cm 위에 이거는 조금 뒤에 가서 설명했는데, 화약을 놔두고 위에서 추를 떨어뜨렸을 때 터지지 않는 추의 높이를 25cm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폭발 속도는 3000에서 4000m/s이고요. 폭발 온도는 1300도, 가스 발생량은 980이에요. 흑색 화약이랑 비교했을 때 아까 폭발 온도가 얼마였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폭발 가스 앞에서 한번 다시 볼까요? 요 정도 요 정도 되죠. 폭발열이 이 정도 되고 가스가 256인데, 여기 질산암모늄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높죠. 980 정도 되죠. 한 3배도 넘죠. 그쵸? 3배가 뭐예요? 4배 가까이 되네요. 그쵸? 250이라고 치면은 폭발 온도도 되게 높고요. 폭발 속도도 되게 빨라요. 거기 있는 게 우리가 도화선이 폭연 현상을 일어나지 않는다고 치면은 속도가 한 100m/s에서 한 140m/s라고 한다고 하면은 거의 30배가 넘는 거죠. 그렇죠? 자, 질산암모늄의 폭약의 조성인데, 탄광용 질산암모늄 폭약에는 예감제, 그러니까 우리가 감도를 높이는 화약이 터지게끔 감도를 높이는 데 쓰는 화약으로서 콜로이드화한 니트로글리세린을 6% 이하의 니트로 화합물을 함유하고, 가멸소명제, 그러니까 온도를 좀 낮춰야겠죠. 탄광용이니까 온도가 높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탄광 안에서는 석탄의 분진이 흩날리니까 그게 불꽃이 온도가 너무 많이 그러니까 높으면은 걔네 탄진이 다시 2차 폭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가멸소염제를 사용하는 폭약을 탄광용 질산암모늄 폭약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니트로글리세린을 지금 6% 사용하고 있다는데, 6% 이하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요거 한번 밑줄 그으시고 별표 치세요. 왜냐면 질산암모늄을 쓰고 니트로글리세린을 7% 이상 쓴다고 하면은 걔는 다이나마이트로 분류해요. 그런데 탄광용 질산암모늄 폭약을 니트로글리세린을 6% 이하로 쓰면은 얘는 질산암모늄 폭약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다이나마이트와 탄광용 질산암모늄 폭약은 근본적으로 성분이 두 개 다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니트로글리세린을 6% 이하로 쓰냐, 6%로 초과로 쓰느냐, 그러니까 7% 이하로 쓰냐, 이상으로 쓰느냐, 6% 이하로 쓰느냐에 따라서 질산암모늄 폭약으로 부르기도 하고 다이나마이트로 부르기도 해요. 이유는 6% 그 경계 지역이 니트로글리세린이 나타나는 효과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로 따집니다. 암성 채취용 질산암모늄 폭약에는 이거 똑같은데, 탄광용이랑 암석 채취용은 근본적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가멸소염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암석 채취용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바깥에 야외에 있는 돌을 깨기 위해서 사용하는 폭약들은 가스 발생이나 온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탄광은 사람이 나중에 들어가야 되니까 발생하는 가스도 위험하지 않아야 되고 온도도 너무 높으면 안 되는데, 야외 벤치 발판은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질산암모늄 폭약에서 탄광용이랑 암석 채취용을 나눌 때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암석 채취용이 조금 더 폭발 속도가 높아요. 그 높은 이유가 밖에는 이제 채석을 해야 되었고 돌을 깨트려갖고 얻어야 되는 거고, 탄광용은 그거보다는 가스 발생이나 아니면 온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폭발 속도를 좀 낮추고 온도를 많이 낮춰요. 근데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니트로글리세린을 6% 이하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6% 초과해서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7%부터가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로 분류한다 그랬어요. 암모날과 아마톨인데, 아까 질산암모늄 폭약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암모날만 얘기했는데 아마톨도 있어요. 아마톨. 그래서 이름은 아마톨과 암모날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다 영국에서 만들었어요. 영국에서 만들었고, 만들어진 이건 역사 지점인데 1차 세계대전 중에서 독일군이 마른 전투가 끝났을 때 탄약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탄약이 굉장히 없었고, 싸우려면은 총알이 있어야 되잖아요. 총알이 있어야 되는데, 총알이랑 탄약이 있어야 되는데, 독일이 워낙 그때만 하더라도 화력전이죠. 그래서 포탄을 막 쏜 다음에 보병이 진입하는 걸 원했기 때문에 탄약이 굉장히 빨리 소진됐어요. 그래서 1899년도에 독일에서 폭약에다 알루미늄을 혼합하여 개발한 게 암모날로 질산암모늄의 숫가루 알루미늄 분말을 혼합을 한 거죠. 그 세 가지를 한번 한 거예요. 질산암모늄, 숫가루, 알루미늄 분말을 합친 게 암모날이고, 1915년도에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포탄 위기를 겪으면서 아마톨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암모날과 아마톨이 있는데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암모날은 독일에서 만든 거고 아마톨은 영국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성분은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질산암모늄을 넣고 수시랑 알루미늄을 넣은 거는 암모날이고, 그렇지 않고 조금 그 폭발의 성질을 용이하기 위해서 TNT를 좀 섞은 게 아마톨이에요. 그래서 암모날과 아마톨을 비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외우셔야 돼요.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요 비율은 나오지 않았고, 뭐가 나왔었냐면, 기억에 제가 몇 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질산암모늄 폭약 중에 TNT를 예감제로 쓰는 질산암모늄 폭약은 무엇인가? 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기가 이제 뭐 암포, 암모날, 아마톨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톨이 영국에서 만든 거고, 아마톨이 TNT를 예감제로 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비율은 외울 필요는 없으세요. 외울 필요는 없고, 지금 표를 보는 방법은 가로 안에 있는 게 산업용이고 가로 밖에 있는 게 군용이에요. 그래서 군용일수록 그 예감제를 좀 많이 넣고 알루미늄 분말을 좀 많이 넣잖아요. 결국은 입맛 살상용이니까 예감제랑 알루미늄을 많이 넣는다는 얘기는 떨어져서 가스 발생량을 좀 더 높이고 폭발 속도를 좀 빨리 높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산업용에서는 폭발 속도는 적당해야 되고 발생 가스랑 뭐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줄이죠. 그럼 암몬이 있는데, 암모날은 독일, 아마톨은 영국. 근데 암몬은 어디서 만들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책을 봐야 되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책을 제가 썼지만 다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암몬은 예감제로서 DNN을 쓴다. 그리고 비슷한 걸로 시네이데리트라는 게 있는데 얘도 똑같이 쓴다. 그리고 군용에서 알루미늄 분말이랑 목분을 빼고 이렇게 섞습니다. 얘네들을 보게 되면, 아이고 요거 가기 전에, 자, 암모날과 아마톨을 보게 되면은 얘네의 특징들은 질산 암모늄을 갖고 주 기제로 쓰죠. 근데 암포는 질산 암모늄에다가 경유를 섞은 건데, 암모날과 아마톨은 예감제로서 알루미늄 분말, 목분, 그 다음에 TNT를 사용하게 되는데, 얘네 질산 암모늄 폭약의 장점은 뭐냐면은 안전해요. 그래서 한 방에 발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루기가 굉장히 취급성이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오래 보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암모날과 아마토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갖고 폭약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산업용에 그러니까 그 대타령에 사용할 수 있느냐? 못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의 마지막이고 다음 시간에는 질산염 혼합 화약류의 두 번째 시간을 나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기 전에 오늘 배웠던 거 조금 복습을 해볼게요. 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화약류 강론 중에서 혼합 화약류 중에서 질산염 혼합 화약류를 배웠었죠. 그래서 질산염 혼합 화약류 중에서 질산염이란 질산에 H를 띄어내고 질산에 그러니까 수소를 띄어내고 금속 또는 양이온으로 치환된 것들을 우리가 질산염이라고 했었고, 대표적인 게 KNO3, 그다음에 NaNO3, NH4NO3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질산염의 혼합 화약류로서는 흑색 화약을 얘기를 했었고, 흑색 화약의 중요한 특징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표준 조성 비율, 그다음에 공정에서 중요한 것들을 아셔야 된다고 얘기했었고, 다음으로 나온 게 질산염 중에서 질산암모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질산암모늄 자체도 폭발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3차 폭약류라고 했고, 질산염의 주요한 특징들이 있었어요, 자체에. 그리고 대표적인 화약으로 우리가 질산암모늄 폭약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질산암모늄 폭약은 질산암모늄을 주 기제로 하는 화약을 얘기를 했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암모날이랑 아마톨이라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암모날은 독일에서 만들었고, 아마톨은 영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조성은 다 외우지 못하래도 예감제로서 TNT를 쓰는 것은 아마톨, 예감제로서 예감제 및 발열제를 쓰는 것은 암모날, 이렇게 썼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질산암모늄 혼합 화약류 중에서 암포랑 그 다음에 함수 폭약, 슬러리 폭약이랑 에멀전 폭약에 대해서 학습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런 수업들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이제 화약류 강론이니까 각각의 화약에 대한 특징들, 그 다음에 성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